네, 선생님.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이제 통섭의 번역어 이야기를 하고 통섭 개념을 청취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윌슨의 통섭, 또 최재천의 통섭 어떻게 다른지 조금 뭐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약간 다른 방향이 있는데 그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통섭 이야기 오늘 조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최재천이라는 사람 책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통섭 되게 이제 무서운 내용이고 특히 인문학자나 사회과학자 입장에서는 무섭기도 하고 이제 기분이 되게 나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윌슨의 통섭에 따르면 여러 학문이 융합이 되는데 과학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고 사실상 과학과 인문학이 두 축이고 사회과학은 여태까지 그 사이에 있던 것들인데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인문학자나 사회과학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쁘죠. 자기들의 지금 연구가 별로 과학적이지 않다 그런 뜻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너희 과학이 추구하는 거랑 달라. 근본적으로 우리 사이엔 벽이 있어.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 그렇게 막 연구비를 기업이나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한데 과학자가 무슨 제국주의자 마냥 우리 영역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한다. 침략해 온다.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교수님도 아마 선생님도 공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 네. 윌슨은 뭐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고 근데 본인도 알고 있었죠. 저는 약간 알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네. 도발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장대익 교수가 미국의 터프스 대학이라는 곳에 한 1년 연구하러 가 있었거든요. 네. 그 터프스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이야 뭐 차로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네. 그래서 이제 뵈러 갔대요. 네. 그랬더니 너무 반기시더래요. 그러니까 제자의 제자가 왔다 그래가지고 막 네. 그랬는데 이제 장대익 교수가 한국서는 통섭이 난리가 났다. 네. 그랬더니 너무 놀라시더래요. 아니 걘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난리를 만들어냈냐. 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선생님도 난리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그 어떤 소문에 의하면 예. 출판사로부터 선인세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선인세만큼 책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싸이가 가서 말춤 춘 모닝 프로그램 있잖아요. MBC 네네. 모닝 프로그램에 거기까지 나가셔서 스스로 책 홍보까지 하셨어요. 네. 오죽 출판사한테 쪼들렸으면. 아니 퓰리처상 2회 수상자가 오죽 쪼들리면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가서 네. 내 책이 뭐 이런 책이고 그런데도 안 팔린 거예요. 생각만큼. 네. 이게 뭘까? 그 장대익 교수의 얘기를 제가 전에 듣고 난 다음에 제가 한 얘기는 선생님이 오판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서는 이제 이게 주목을 끌을 수밖에 없었던 게 한국 학계가 아직도 너무 분할돼 있어가지고 뭐 인문사회 계열에 있는 분들이 무슨 시덥지 않은 자연과학 하는 사람이 뭐 이따위 소리를 하냐 뭐 이러니까 이게 논쟁거리가 되면서 뭔가 주목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윌슨 교수님은 그게 완전히 떨어진 두 문화라고 생각하고 책을 쓰셨는데 사실은 미국 사회는 이미 둘 간의 소통이 시작된 상황이었거든요. 상당 부분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타이밍이 안 맞으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약간 뒷북을 치신 거예요. 뭐 그 전에 이제 뭐 C.P. 스노우 같은 분들이 두 문화 뭐 이런 거 지적도 그게 했었고. 50년 전이란 말이에요. 네네. 1959년인가.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약간 늦으셨기 때문에 조금은 오버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거는 없으셨는데 더 도발적으로 글을 썼어야 되는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계신 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저는 근데 책 읽으면서
너무너무 도발적이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특히 네. 이제 이 윌슨의 어떤 생각에 따르면 인문학의 지금 어떤 영역은 아예 통섭 대상거리조차 안 된다. 너희는 학문이 아니다. 이런 수준으로 비판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 윌슨의 생각에는 지식이 대통합될 때 뭐든지 그 밑바닥에 실제가 있고 그거를 과학적 방법론으로 연구를 하면 그게 다 연결이 될 것이다. 근데 실제가 아니라 이런 표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어떤 학문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조를 네,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을 네. 공격을 하는데 저 이 부분이 이거 이상 도발적일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잠깐 윌슨이 쓴 말들을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을 비판하면서 쓴 말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정부 상태의 해적 깃발 아래에서 우왕좌왕하는 반역자 선원들. 과연 자신이 의도한 바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과학과 정반대의 것으로서 진부함과 환상을 동시에 가진 비일관적 꿈들의 단편. 췌장의 위치도 모르는 심령치료사처럼 무지하다. 난해한 전문어를 남발하여 진영을 어지럽힌다. 우리가 구성주의라고도 하고 해체주의라고도 하는 어떤 철학사조, 과학이라는 것도 실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성한 것이다. 네, 그런 주장을 하는 사회과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인문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윌슨은 너희는 학문이 아니야. 너희는 그냥 문학 같은 거야. 약간 말장난이다. 네. 네. 가장 표적이 된 사람이 데리다. 네. 데리다는 그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러니까 사실은 데리다를 추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죠. 특히 네. 우리나라에 저는 오히려 미국서 데리다 얘기를 들어본 것보다는 한국에 와서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정서에 데리다 철학이 굉장히 이렇게 어필한 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이 책을 이제 그 부분을 국내 독자들이 읽으면, 기분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좋기도 하고, 저 약간 이 윌슨의 표현도 좀 재밌었는데요. 좀 욕을 우아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이렇게 띄워주는 척 하면서, 내가 그렇다고 그렇죠. 그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 쓸모가 없다는 게 아니라, 불꽃놀이 할 때처럼 좀 이렇게 잠깐 동안 반짝거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흥겹긴 해. 네. 근데 그게 기분이 더 나쁘잖아요. 더 나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근데 마지막에 이걸 집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선생님은 이 책 잘못하면 안 팔리겠는데 그걸 감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건데요. 네. 1975년에 사회생물학이라는 학문을 창시하시면서 이제 쓴 책, 소시오바이올로지라는 책에 맨 마지막 챕터가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그 전 챕터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책이라고까지 이제 칭송하는 수준이었어요. 네. 그 동물들 사회의 그런 사회성들을 참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갖고 종합해보고 이거 아주 멋있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인간도 그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인문사회과학자들이 폭발을 한 거거든요. 네. 인간은 안 된다. 인간을 어떻게 동물과 같은 잣대로 이렇게 하느냐. 이래갖고 터진 건데 윌슨 교수님이 그때의 반응은 진정으로 놀라셨어요. 네. 아니 인간도 동물인데 그러니까 한 번도 그 걱정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계별로 이래서 이제 영장류까지 가고 그다음에 인간으로 넘어갔으니까 너무나 부드럽게 잘 넘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올 줄은 미처 몰랐던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 지금도 진화심리학이 받는 공격들 보면은 그래서 선생님은 어쩌면 그 일을 한번 더 저지르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쩌면 이게 이제 출판사에서 또 꼬드겼을 거고 엄청나게 선인세를 주면서 책이 팔려야 됩니다.
도발적으로 해주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저희가 지금 통섭 출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마음에 없던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분명히 신념이었고, 그렇죠? 네.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 심지어 뭐 예술, 뭐 어떤 윤리 이런 것도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인간도 동물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예술품들도 밑에 어떤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학문이 다 연결이 될 것인데 과학이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데서는 학자 최재천과 윌슨의 의견이 조금 다르고 있고. 아니요, 저도 과학이 중심이 될 거라는 거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저도 욕을 먹는데 네. 최재천이는 가만히 보면 조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윌슨보다 더 독하다 뭐 이런 이제 공격을 제가 가끔 받았는데 네. 왜냐하면 저도 그거를 부인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연구 결과들이 정말 무수히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진화심리학이라는 분야를 필두로 해서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진화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현대과학에 꽂힌 뇌과학을 또 등에 업고 네. 뇌에 들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 둘씩 지금 거의 들어맞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부정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연과학 혼자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건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죠. 네. 끝에 가서 설명은 인문학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윌슨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까지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몰아붙일 이유는 저는 사실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몰아붙였을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 뭐가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전략적인 차이가 좀 있는 거지. 저도 저 과학 제국주의자라는 공격을 받는 거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자연과학이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상당히 많은 걸 지금 이미 파헤치고 있고 네. 굉장히 어느 수준까지는 정말 갈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굳이 예전 그것만 생각하고 인문학과 사회과학 쪽에 계신 분들이 자연과학 싫어. 자연과학이 인성을 파괴하는 아주 악질적인 학문이야.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을 걸 괜히 들춰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내차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오래도록 귀국해서 내내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그 통섭을 책이 나오기 전에도 저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사람인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을 배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네. 손을 잡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 이해가 됐습니다. 과학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저 책 읽으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질문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거를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과학자가 아니라 소설가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바람직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통 윤리적인 문제를 다룰 때 늘 딜레마가 있잖아요.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하는 것도 어렵고 선택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그런 도덕 철학이라는 인문학의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를 맞닥뜨려서 윤리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과학이 어떤 우리가 지금 딜레마라고 생각하는 거를 뭐가 있을까요? 테러리스트가 서울 한복판에 핵폭탄을 심었는데 지금 이 테러리스트를 고문해가지고 그 핵폭탄 위치를 알아내야 되느냐 아니면 내일 이 핵폭탄이 터질지도 모르지만 테러리스트를 그래도 고문하는 건 나쁜 일인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누가 옳다라고 얘기를 못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생물학에서 따지고 보면 이게 옳은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그게 모르겠습니다. 좋은 건가? 막 혼란스러운 생각이 막 들고요. 지금 그런 예를 드시니까 저는 네. 그런 예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네. 장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언뜻 생각나는 게 네. 테러리스트를 굳이 고문할 필요가 없거든요. 테러리스트의 뇌를 들여다보거나 그냥 그렇죠. 간단히 이렇게 해서 아니면 테러리스트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자연과학은 배후를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계속 키워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고문할 필요가 없다면 네. 그래서 제가 울슨 교수님 책도 미안해서 번역을 했다고 아까 어제 표현을 했는데 네. 리처드 도킨스의 책들도 뭐 워낙 우리말로 다 번역했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한 권도 번역도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하나 번역해 준 게 있습니다. 네. 무지개를 풀며라는 책을 풀며. 제가 번역했는데 네.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묘사가 있어요. 사람들은 왜 자꾸 과학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자꾸 이럴까. 네. 그 예전에 그 무지개를 네.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뉴턴이 프리즘을 가지고 빛을 이렇게 투과해 갖고 보니까 무지개 색깔이 프리즘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다 나오는 거였죠. 네. 자, 이걸 과학적으로 알고 난 다음과 모르는 거의 차이는 모를 때는 그냥 아름답다. 네. 이제 그거였는데 과연 알고 나면 아름다움이 사라진 그게 그렇게까지 애석한 일이냐. 알고 난 다음에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네. 달나라에 개수나무가 있고, 저 토끼 2마리가 절구를 하더라. 그런데 달나라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우주는 우리가 전혀 아는 게 없었는데 지금 우주 물리학이 많은 걸 지금 찾아내고 있는데. 네.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인간의 낭만이 무참히 깨지는 거냐? 아니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상상의 세계가 점점 커질 텐데 네. 과연 어느 쪽이 더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느냐? 도킨스는 자연과학이 훨씬 풍요로움을 더 가져두고 더 많은 창의적인 세계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제발 그런 소리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뭐 자연과학자로서 그런 얘기를 저도 하고 싶어요. 듣다 보니까 정말 고개가 저절로 수그려집니다. 저희가 빛의 스펙트럼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무지개가 그다음부터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분명히 뭐 뇌과학이나 어떤 생물학이 기여를 해서 우리가 사회에 아예 극단주의자가 나오지 않게 그런 극단주의자의 불만을 그 전에 소화를 해서 테러리즘이라는 거를 그런 게 없는 사회를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그 생각은 못하고 우리 윤리적 결단력이 윤리적 자유가 침해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지 좀 부끄럽네요. 약간 미리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자연과학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과학자가 될 소질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 당시 이제 뭐 다 이공계 가던 시절에 그냥 등 떠밀려서 가고 참 적성이 안 맞는 분야에서 사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 덕에 어떻게 보면 제가 원래 가진 이런 성향은 상당히 인문학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자연과학 쪽에 가서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그 양쪽을 이렇게 좀 이렇게 넘나들 수 있게 된 덕에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끝내 이런 마음이 계속 제 마음에는 있거든요. 끝내 모든 건 궁극에 가면 인문학으로 다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모를까. 자연과학도 끝내 언어를 사용해서 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울슨 교수님이 그냥 자연과학 책을 썼으면 되는데 글쓰기 훈련까지 받으면서
그 과학책을 잘 쓰려고 애쓴 그 이유가 뭘까? 전달력을 확보하려고 그걸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모든 학문의 궁극은 어쩔 수 없이 인문학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자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과학 쪽에서 욕을 먹죠. 제가 저 사람 좀 색깔이 이상한 사람이다 자꾸 그러는데 저는 어차피 언어로 학문이라는 게 어차피 언어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끝내 모든 건 끝에 가면 다 인문학일 수밖에 없는데 굳이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우리 사회에서 보면 자연과학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하는 식으로 너무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저는 좀 공색해 보여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자연과학을 이렇게 품으시면 그냥 품으시면 훨씬 좋으실 텐데 왜 저렇게 자꾸 자연과학을 나쁜 놈 취급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그러실까? 그런 이유가 저는 없어 보입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비판을 우아하게 잘하십니다. 그런가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선생님 성향이라든가 뭐 예전에 어떤 뭐 관심이 있었던 분야 이야기도 벌써 들어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남은 시간에 계속 해보기로 하고 지금 이제 선생님 추천곡 한 곡 더 들을게요. 어떤 곡 추천해 주실까요? 제가 이 곡을 들은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는데요. 스테인드 글라스로 통해서 보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한 노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끔 이제 제가 이런 학문적인 대담을 하거나 이러면 늘 이렇게 떠오르는 곡이 됐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참 예쁘긴 한데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보려 그러면 세상이 왜곡될 수밖에 없잖아요. 색안경을 쓰고 봤다. 딱 그 표현이죠. 그래서 그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들어보면 그 학문의 세계에 우리가 자기가 몸담은 학문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진리가 어느 학문 하나에 이렇게 둥지를 트는 게 아니고 진리는 보나마나 둥둥 떠다닐 텐데 생물학이라는 울타리에 앉아 있는 제가 어느 날 진리의 뒷다리를 한번 보고 진리란 이러고 떠들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를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우매함처럼 느껴져서 되게 철학적인 노래로 제가 늘 가끔 듣는 노래입니다. 노래도 철학적일 것 같지만 설명이 너무 철학적입니다. 저희가 이상하네요. 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학문을 개발을 한 건데 학문을 종사하는 사람은 진리를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는 이상한 아이러니 그런 거 생각하면서 페트라의 로즈 컬러드 스테인드 글라스 윈도우즈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최재천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에 저희가 잠깐 이제 선생님께 제가 오늘 하신 말씀이 굉장히 후학들한테도 욕을 좀 들으실 것 같고 인문학자들한테도 욕을 많이 들으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욕을 많이 먹어도 잘 버티시는 강단이 있는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내신 그 신간 양심을 읽다가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맨날 이제 화면으로 볼 때는 말씀도 자분자분, 조곤조곤, 나긋나긋 이렇게 하시고 부드러운 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강단이 세시고 욕도 참 많이 먹으셨다. 그것도 뭐 학자들의 욕이 아니라 진짜 뭐 이렇게 그냥 저작거리에서 욕 먹는 거가 진짜 이 정도 욕 먹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욕을 많이 먹으셨다는 근데도 굉장히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양심에서 본 이야기 중에 뭐 그런 강단을 느낀 게 일단은 뭐 돌고래 방류 프로젝트, 재돌이 방류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온갖 단체 관부터 해서 시민단체 또 뭐 학자들 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언론이 계속 딴죽을 거니까 내가 그냥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뻥을 치셨군요. 강단이 있게 책임지겠다라고 되게 마초시더라고요. 이렇게 책에도 표현이 나오고 마초답게 말씀을 하시고
그 돌고래를 그냥 방류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제대로 적응을 했는지 이런 거를 연구를 하려면 지느러미에 표식을 해야 되는데 모 시민단체 팀장님이 하도 격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그냥 그분과 결별을 했고 나중에 화해는 하시지만 이런 것들 또 이제 한국 대기업을 그냥 실명으로 수백만 명이 보는 칼럼에서 네. 왜 약속 안 지키냐 비판을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놀랐던 게 이제 호주제 반대에 이제 큰 역할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때 받았던 뭐 이 욕을 보니까 참 제가 지금 옮길 수가 없고 욕이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뭐 남성 우월주의자라든가 뭐 그런 단체에서 막 정말 격렬한 저항을 했더라고요. 뭐 평소 성격이 좀 어떠신가요, 선생님? 정말 저 진심으로 고백하건데 네. 저 비겁하거든요. 진짜 네. 욕 안 먹고 싶고 잡혀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숨어요. 하나면 안 들키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지금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왜 저딴 짓을 그렇게 했을까? 그게 제가 저도 조금 의아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는 사실 잘 이렇게 용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용감하지 않은 사람인데 네. 왜 이렇게 이런 일에 이렇게 결국은 나서가지고 그 고생을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할 거다 하는 거를 분명히 제가 알면 분명히 안 하죠. 분명히 숨을 텐데. 아셨던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조금 나서서 이렇게 나대도 뭐 그렇게까지 그럴까? 그런데 그거 심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일을 한 번 당한 게 아니라 몇 번 당했으니까 알만도 한데 근데 왜 자꾸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 뭐 양심을 이제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놀란 게 호주제 폐지한 게 불과 20여 년 전이고 21세기인데 네. 야, 한국 사회 이렇게 미개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받으셨던 욕이 사실 욕이 아니라 뭐 업무 방해 수준이죠. 이제 연구실로 계속 전화를 걸어가지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이제 선생님의 가랭이를 잡고 뭐 그게 있나 보자 뭐 이러고 뭐 도포 쓰신 분이 오셔가지고 막 진짜 봉변을 당하기도 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이제 비겁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양심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제를 보면서 2020년대에 제가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지 맞아 까먹었어. 근데 바뀌었네. 그것도 이제 완전히 그냥 무슨 전근대 사회 생각하듯이 호주제에 있었던 시절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지금 사회를 보면 이미 여혐의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이 여자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막 공격하는 시대가 돼. 이게 불과 네. 20년밖에 안 걸렸다는 네. 거니까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거죠. 한국 사회가 다이내믹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세상 바꾸려면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불가능한 거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관련해서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이제 공정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제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요. 네. 네. 이제 양심을 가지고 이제 공정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공평이 있고 공정이 있는데 두 개가 다른 것이다. 그리고 공평에 양심이 들어가야 공정이 되는 것이다. 맞는 말씀이고 그렇다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양심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네. 네. 어떤 사람은 이제 군대에 가서 총을 안 드는 게 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그 총을 쓰는 법을 열심히 잘 익혀가지고 내가 내 공동체를 지키겠다 하는 게 숭고한 일이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진짜 공정이란 게 참 힘든 거구나. 네. 이거를 공평은 이해하기 쉬운데 그냥 전부 다 n분의 1 기계적으로 딱
나누면 되는데 양심을 더해서 공정이라는 건 양심을 더한 것이고 그 공정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라고 할 때 참 고민도 되고 네. 그러면 이걸 설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출발은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출발은 말씀하신 대로 공정은 정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지금 이 정부가 공정을 전면에 내세웠던 정부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또 비겁한 제가 안 비겁하세요? 근데? 아니요, 이 정부 내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얘기하면 또 잡혀가고 뭐 이런 뭐 불이익 당하고 이럴까봐 숨어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제 한두 마디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 번은 서울대 졸업식 축사에서 한 번 얘기를 했고, 한 번은 네. 이제 유튜브에서 그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식으로 해갖고 연구비를 자르는 바람에 네. 우리나라 과학계가 지금 정말 상당히 치명적인 피해를 받거든요. 네. 지금 이 근간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제대로 된 과학자들 중에 지금 나라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건 한 과학자가 나라를 떠난다는 거 굉장한 의미거든요. 네. 그 분야가 떠나는 거에 의미를 지닐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참 정말 잘못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학자를 해외에서 모셔와도 부족할 판에 그렇죠. 나가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안 되겠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공정은 참 어떻게 보면 정해진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려운 거지만, 제가 굳이 공정을 앞에다 내세우기보다 양심을 내세우는 이유는 양심이 되돌아오면 공정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평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쉽게 할 수 쉽게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똑같이만 하면 되니까. 그게 공평의 약간의 매력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공평을 하되 그걸 기반으로 거기에 이제 양심이 보태지면 결과가 어떤 형태의 공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나은 어떤 수준의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혹시 이제 이 양심 책이 나올 때 출간 기자간담회 하실 때요, 뭐 이제 양심을 가지고 숙론회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정에 필요한 양심이 뭔가 이런 얘기 같은 것도 그런 장에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제가 여의도에 와 있는데 저 여의도 계신 분들이 참 서로 대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참 네. 신기할 정도로 못 하세요. 근데 저분들이, 저도 이제 기관장 3년을 국립생태원장 할 때 네. 국회에 늘 불려왔는데 참 신기하게 그 오전 세션 내내 그러시다가 점심은 또 기관장들이랑 다 같이 가서 먹어요. 점심시간엔 대화 잘하세요. 그러다가 다시 또 2시에 들어가서 속개하면 또 대화를 안 하세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데, 네. 제가 저 바라건대는 저분들이 하루아침에 변할 것 같은 생각은 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민이 그냥 저 어려운 이슈들을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전 이제 몇 년 전부터 자꾸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게, 물론 우리가 하는 게 대의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걸 자꾸 지금 안 해주시니까 그걸 허구한 날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시민이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하는 그런 거를 자꾸 하다 보면 저 정치계에 있는 분들도 좀 긴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이것도 좀 위험한 생각이긴 한데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에서 제일 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 대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네. 2,000명을 그냥 갑자기 때리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랑
숙론의 장을 만들어보자. 아예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더군요. 네. 언론에 보니까. 그날 저녁에 서울의대 교수님이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네. 교수님, 저 숙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걸 물으세요. 그때. 오늘 회의를 했는데 정부 쪽에서 2,000명은 건드릴 수 없다. 네. 그리고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셔서 한번 좀 진행해 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내가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그러니까 일단 조건을 맞춰달라. 네. 정부로 하여금 2,000명도 대화의 협상의 대상이다 하는 거를 수락하게 해라. 그게 안 되고는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거니까. 일단 대화 의제에 그게 올라갈 그렇죠. 수 있다. 그게 올라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뭐 어떻게 선수 기용을 그따위로 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아니, 정부하고 의료계하고 둘이 떠들어서 결정 내면 돼요? 환자가 빠졌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환자인데. 그렇죠. 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지가 중요한데 우린 쏙 빼놓고 자기네들 둘이 얘기해가지고 저 환자들은 우리가 잘해주면 다 받아들일 거야. 번번이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하시지 않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와 의료계와 환자계 3자로 만들어 놓고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네요. 환자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가 그게 이제 공공선을 추구하는 숙론의 장이 되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냥 이익단체 둘이서 합의하는 곳이 되느냐 협상하는 곳이 문재인 되느냐. 정부 때 400명인가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때는 네. 의료계가 상당히 이기적으로 안 해! 이래갖고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갑자기 이제 윤 대통령이 2,000명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는 500명이면 할 텐데 2,000명이 웬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간에는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환자가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의료대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느리는 이유가 저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도 의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람을 늘리자 그런 건데 사람을 늘려본들 안 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를 가지고 그렇죠. 이제 또 의료계는 막 또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게 둘이 하는 거죠. 둘이 자기네들끼리 좋은 걸 이제 결정을 내리려고. 중간에 제일 중요한 우리가 누워서 치료받아야 되는 우리의 얘기는 어디에도 없잖아요. 네. 그걸 빼놓고 왜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숙론의 장을 열고 네, 제가 뭐 굳이 누구를 이렇게 초청을 안 해도 오실 거 아니에요. 그중에는 의사 선생님도 있을 거고 정부 관련자도 있을 거고 입원했다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잖아요. 얼마 전에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인가 뭐 그런 제목의 책을 쓰신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철희 교수님이 있으세요. 네. 그분 책을 제가 추천에 글을 썼는데 그 책의 중간에 보면 요만큼 설명이 나와요. 2,000명? 한 해에 500명씩 4년에 걸쳐서 하면 된다. 간단하죠? 뭐 500 곱하기 4가 2,000이니까요. 네. 네. 그런 간단한 해결책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얘기를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5번, 10번 숙론의 장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5번, 10번 거쳐서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 지금 잠깐 뭐 몇 분 동안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도 숙론, 뭐 수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아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다. 의제 선정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참여자가 누구와 될 것인가. 뭘 추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런 거 전혀 생각도 없이 이 의료대란 이야기 되게 1년 가까이 이제 봐왔는데 이런 생각도 그의 역량 부족은 아닌 것 같은데 양심에 대해서 그럼 숙론의 장 만드시는 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구상하시는 어떤 틀 같은 게 조금 있으신 건가요, 지금? 글쎄요, 저 이제 8월 말이면 이제 진짜
진짜 퇴임하거든요. 아쉽지만 이제 퇴임을 하게 제 되시죠. 친구들은 뭐 6년 전에 다 집에 갔는데 왜 저는 집에 못 가고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학교에서 드디어 안 나셔서. 이제 학교랑 잘 얘기가 끝났고 네. 8월 말이면 이제 정말 방을 뺍니다. 근데 네, 어디 제가 책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숭론의 장을 하려면 이런 좁은 공간이 아니라 그래도 제법 큰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데를 찾는데 한 2년 가까이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미 찾았어요. 찾으셨군요. 네, 공간을. 찾아서 네. 이제 조만간 옮겨갈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제 도서관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놓고 네. 수시로 이런 숭론의 장 같은 걸 열어보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지금 연구실 이름이 통섭원이죠. 네. 네. 그럼 네. 그 숭론의 장 아직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또 뭐 거기가 약간 건물의 꼭대기층을 누가 이제 할애를 하셨는데 네. 약간 다락방 냄새가 나서 다락방이라고 이름 지어볼까. 다락방도 좋습니다. 다정한 느낌이네요. 네. 아니면 뭐 자연 글방 이렇게. 자연 글방. 그래서 저는 글방지기 뭐 이렇게 해볼까. 지금 약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KBS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로 최지천 선생님의 숭론의 장에 붙을 좋은 이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생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제 과학계 지원 이야기인데 저희 양심 읽다가 너무 웃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벨상 시즌이 되면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 나오지 말라고 정한수 또 뜨고 비신다면서요. 네. 청취자분들 되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만약에 우리나라에 저는 다행히 이제 우리 한강 선생이 노벨 문학상 받은 게 너무 기분이 좋은데 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정말 과학상 수상자가 어느 날 나온다고 한번 또 상상을 해보세요. 네.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연구비가 없어집니다. 네, 그 분야와 거기에 관련된 뭐 이런 걸 뭐 여기저기서 짜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연구비 다 이거 하시고 그러면 연구비 사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자에게는 연구비 사정이 아주 나빠질 거예요. 네. 대한민국만큼 나노과학이 이렇게 유명해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물론 미국 사람들도 나노과학이 뭔지는 알겠지만 일반인들 중에 아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고요. 네.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한민국에서는 물리학자의 거의 절대 다수가 나노과학자로 다 변신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노과학의 연구비를 다 몰아주니까. 나노라는 입자는 아주 작은 입자는 아니거든요. 네. 양자보다는 훨씬 큰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근데 양자역학 하던 사람도 나노를 해야 돼요. 연구비가 거기 있으니까. 네. 이따위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골고루 여러 분야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연구를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게 국가의 책임이에요. 이제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어떻게 수여되는지를 사실 양심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책 못 읽은 분들은 이제 모르실 텐데 과학 분야 노벨상이 마치 무슨 금메달, 무슨 뭐 경주해가지고 금메달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걸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네. 물론 미국에서도 뭐 노벨상 발표가 나면 뭐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번에 우리 대학에서 3명이나 받았다 자랑을 하기는 하지만 노벨상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목매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과학자들 중에 우리나라 지금 과학계에 정말 탁월한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세계적인 상들도 받으시고 세계 과학계에서 이렇게 우러러보는 분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악담을 합니다. 그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노벨상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노벨상은 지금 어느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노벨상 위원회는 모여서 뭐부터 결정을 하냐 하면 어떤 분야의 상을 주면 좋을까요? 이것부터 결정하거든요. 그걸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 분야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네. 그걸 찾아 올라가요. 그러니까 최초의 논문을 쓴 사람, 가장 중요한 논문을 쓴 사람을 찾아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거기 일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20몇 명이나 받았고요. 네. 우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이 K라는 게 뭔지, K는 뭐를 이렇게 시초는 잘 못 되는 것 같고 발빠르게 이렇게 뭘 이렇게 전환을 하거나 뭐 그것도 나름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긴 한데요. 좋은 거긴 한데. 네. 그러니까 노벨상에 너무 목을 매는 거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 정말 그렇게까지 노벨상을 원한다면 네. 이제부터라도 우리도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네.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잡초 같은 연구하는 사람들도 고르게 조금씩 지원을 해 주셔야 그분들이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그 분야가 이상한 경로를 겪으면서 발전해갖고 인류에 크게 기여하는 분야가 됐을 때 노벨상 위원회가 거기에 상을 주기로 하고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한국의 어떤 교수가 네. 별 볼 일 없는 연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 양반이 시초네 그러고 받는 거거든요. 참 이 빨리빨리 성질 이 성과주의 이거하고 좀 안 맞는 안 맞아요. 네, 안 맞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오신 게스트 분들께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떤가 여쭤보는 건데 네. 듣다 보면 되게 팁도 많이 얻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하루 일과 어떠세요? 무지 바빠요. 그러실 것 왜냐하면 같습니다. 저 오래전부터 뭐 한 20년 됐나 봐요. 20년도 더 됐네. 저는 저녁 시간이나 주말 시간을 절대로 바깥 일 하는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저녁에 무슨 특강을 해달라 그러면 거의 안 합니다. 주말엔 더 안 하고요. 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걸 원칙으로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월, 화, 수, 목, 금 5일에 9시부터 5시까지 요 시간 내에 모든 사회활동을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일과가 때로는 어떤 날은 막 30분 단위로 쪼개져 있기도 합니다. 대신에 저녁을 넘기지 않게 그렇죠. 마감이 있는 거군요. 네. 네. 그 덕에 제가 굉장히 많은 책도 쓰고 많은 일을 한 걸 거예요. 제가 이제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한민국 남성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밤무대 때문이다. 밤무대. 다들 밤무대 뛰시느라고. 예, 그래서 그날 더 일 못했죠. 다음날 숙취 때문에 또 일 못하죠. 네. 근데 저는 거의 지난 한 20, 30년을 저녁에 한 서너 시간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제가 쓸 수 있었거든요. 네. 그 힘으로 제가 모든 걸 다 한 거죠. 그거를 저는 종종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오늘 저 문학을 하시는 분을 만났으니까 저도 좀 흉내를 내려고 그 황동규 선생님 그 시 네. 중에 보면 네. 홀로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홀로움. 네. 외로움과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네. 외로움은 그냥 외로워서 당하는 거고요. 네. 홀로움은 자진해서 외로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 홀로움 덕에, 그러니까 저는 홀로움을 즐기는 사람인 거죠. 네. 그 시간에 객없이 나가서 막 와 떠들고 술 마시기보다는 홀로 앉아서 책도 보고 글도 쓰고 연구 주제도 고민해보고 근데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몰랐는데 우연한 기회에 황동규 선생님이 시를 읽다가 홀로움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야 기가 막힌 단어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아, 시인의 멋진 단어를 제가 과학자로부터 듣고 제 밤무대를 좀 은퇴를 해야겠다. 홀로움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네. 네, 선생님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아유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런 대담을 해봤지만 역시 그 문학의 깊이를 갖고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느낌이 확 다르고 좋네요.
저는 뭐 대담이 아니라 정말 2시간 꽉꽉 무슨 이렇게 통찰 말씀을 막 배운 것 같고 제가 진짜 제자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중에 이 숭론의 장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최지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곡 하나만 더 추천을 해주십시오. 네, 그냥 이 곡은 뭐 제가 그냥 가장 자주 그냥 혼자서 듣는 곡, 그냥 무지하게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냥 인생곡이군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네. 그 비틀즈의 한 멤버였던 폴 마카트니가 비틀즈 해체되고 난 다음에 The Wings라는 그룹 만들어가지고 또 히트곡을 여러 곡 했는데 그 중에 Another Day라는 건데 우리 방송에서도 제법 여러 번 배경음악도 나오고 이랬는데요. 가사가 참 좋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언뜻 들으면 Another Day 하면 또 다른 날처럼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를 것 같은데 사실은 우울한 날의 반복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또 다른 날. 근데 그 주인공 여성의 그 약간은 쓸쓸한 그런 날들을 이렇게 하는데 또 비트는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약간 역설적이면서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도 무슨 시 같지 않습니까? 저 한때 3일인가 4일 동안 디스크 자키도 해봤습니다. 나중에 숭론회장에서 약간 이제 숭론하다 좀 지치면 좀 이렇게 좀 최지찬 DJ의 큐레이션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폴 맥카트니 앤 더 윙즈 Another Day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최지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과 인사 나누면서 다음 인생책 손님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